예, 반갑습니다. 예, 소개받은 선문대학교 이조입니다. 예, 저는 물리치료과 교수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디지털 치료제와 관련해서 한국연구재단의 중견 연구자로서 지원을 받아서 본 강연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약물 대신 게임, 디지털 치료제의 시대가 열린다라는 내용인데요. 오늘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 디지털 치료제까지 개발을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저의 또 관심 분야,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이제 가게 되는 진로와 관련된 내용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저는 그 병원 생활을 했지만 그 수술이나 이제 약물을 사용하는 그런 형태 재활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거의 대다수의 그 치료라든가 내용들은 그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신체의 여러 가지 요인들 또는 인지의 요인들을 활용해서 아주 장시간 몸을 이제 쓰지만, 그러니까 운동 같은 것들이죠. 운동 치료를 이렇게 통해서 환자들을 고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재활의학과 그다음에 물리치료실에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 상당히 늦게 좀 딸을 낳았습니다. 딸이 이제 4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래 사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박사생들하고 사실 장수에 대해서 많은 그 토론과 그다음에 많은 논문들을 디스커션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한 4가지 정도의 그 결과를 얻었는데요. 첫째,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할수록 이제 오래 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식사와 관련된 부분이고 논란이 되게 많지만은 그 채식과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지방에 대한 관련 내용들을 좀 많이 지키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잠을 얼마나 자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 많을 겁니다. 근데 많은 연구들을 보면 잠을 딱 7시간 자야 됩니다. 그래서 수면의 질을 좀 높이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달리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하면서 다친 환자들이라든가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건강 정보도 얘기해 주고요. SNS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소식들을 풀어준다든가 최근 연구와 관련해서 풀어주는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들은 이제 제가 사실 성수 러닝 크루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수동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젊은 스타트업 대표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예가 또는 그 예술가, 뭐 이런 사람들과 같이 달리면서 많은 내용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이 많이 젊어졌습니다. 그게 아주 사실 중요합니다. 디지털 치료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최근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최근 세대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꿈 많은 MZ 세대들과 얘기를 하면서 저도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갑니다. 실제 뭐 저희 학생들하고도 많이 이제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치료가 돌아갈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디지털 치료제라는 단어를 쓸 때 많이 혼동하는 게 뭐냐면 전자약, 엘렉트로슈리카라고, 그다음에 디지털 치료제가 디지털 세라피틱스 두 가지에 대해서 약간 용어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이 전자약이라는 것은 하드웨어의 개념입니다.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제품 중에서 임상 허가를 받은 제품은 그 뇌전증 환자들,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머리에다가 그 미세 전류를 이렇게 흘리는 겁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럼 미세 전류를 어느 정도의 강도로 또는 어떤 주파수로 몇 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이 장비를 대야 되는지. 이것을 의사 선생님들이 직접 처방을 해주십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준 그 강도, 시간, 주파수에 맞춰가지고 환자는 이제 집에서 그 하드웨어를 이제 머리에 차고서는 미세 전류를 흘리는 형태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전자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자약은 하드웨어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디지털 치료제는 완전히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많은 분들 아시고 있겠지만, 소프트웨어는 사실 컨텐츠 싸움이거든요. 도대체 어떤 컨텐츠로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다 이제 치료가 가능한 이러한 형태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사용하는 기법들이 이제 AR이라든가 VR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치료를 진행하게 되고요. 이 외에도 인공지능을 넣어서 이 치료를 더 인간의 그 중개 없이 할 수 있게끔도 만들고, 그다음에 필요하다 하면 인간이 또 중개할 수도 있게끔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이 디지털 치료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지금 숨튼이라는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아마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담배를 많이 피웠다든가 광산에서 일했다든가 이런 일로 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가지게 되면은 호흡 훈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호흡 훈련이란 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호흡과 관련된 숨쉬기 또는 유산소 운동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야만 하는데 아주 방대한 재활 기간을 요하게 됩니다. 최소 뭐냐면 6주에서 석 달 정도의 그 매일 그 숨쉬기라든가 걷기 이런 유산소 재활 훈련을 통해서 해야만 하는데 이것들을 누군가가 계속 옆에서 관리하고 감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나 물리치료사들이 이걸 지속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걸 과연 누가 이제 감독을 해주는 것이 제일 맞느냐라고 봤을 때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디지털 치료제가 열린 거죠. 인공지능으로 되어 있는 그 각 소프트웨어가 환자를 이제 관리해주고 얼마나 이제 호흡 재활 훈련을 했는지, 유산소 운동을 했는지를 체크하고 또 하지 않았다 그러면 모니터링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임상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디지털 치료제가 왜 앞으로의 미래 분야가 되느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왜 이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서 정말 많은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느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약물 부작용입니다. 과거에 2015년 정도에 뉴욕에서 그렇죠. 상당히 좀 고소득층들을 대상으로 어떤 치료를 좋아하느냐에 대한 설문을 해서 신문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그 뉴욕의 고소득자들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그 부작용이 있거나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 이러한 치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돈이 있고 시간이 있다 보니까 내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내가 투자한 만큼 제대로 이제 치료를 받고 그리고 다시 재발하지 않는 그러한 치료들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도 이제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반열과 니즈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 중심에는 이 약물 오남용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다양한 그 보고에 의하면은 지난해 그 10만 명 중에서 약 3명 정도가 약물을 사용했다가 이제 부작용이 있거나 오남용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감기가 있어서 감기약을 먹으면 좀 졸린다. 뭐 졸릴 수도 있죠. 졸릴 수도 있는데 노인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노인들. 그러니까 많이 이제 걷는 것도 좀 힘드시고 그다음에 중심을 잡는 이런 밸런스가 상당히 떨어지는 노인의 경우는 이런 졸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낙상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어지러움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낙상의 위험에 있는 고위험군들 같은 경우는 그 약물도 좀 조절해서 먹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요즘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도별로 의약품 부작용 건수를 보게 되면 매년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다 보니까 약물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낫기 위해서는 약물이 꼭 필요하지만은 양날의 검 같은 거죠. 약물이 오남용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는 더 많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형태의 약물에 대한 니즈는 점점 더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많이 이제 투자하더라도 단순히 이제 통증만 떨어뜨리는 약물이 아니라 재발을 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이제 약물에 대한 니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비대면입니다. 코로나가 남기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비대면 이런 문화가 발생하고 자택근무, 또 학생들은 뭐냐 집에서 그 줌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그 온라인 컨텐츠를 활용해서 수업을 듣게 되었죠. 맞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이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온라인 컨텐츠에 대한 기술 개발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었었죠. 그냥 인간은 기본적으로 대면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집중이 되기 때문에 대면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 코로나 이후로 억지로 우리는 이제 비대면이라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맞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온라인 콘텐츠라든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ICT 강국이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접근성 자체가 상당히 그 일반적 노년층 같은 경우는 해외 사례를 보게 되면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접근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 그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다수가 유튜브 채널을 시청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활동에 대해서도 많이 거부감 없이 스며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타난 것들이 홈트가 있었습니다. 홈트라는 시장도 대한민국에서는 어느 정도 코로나 시대 이전에도 분명히 존재를 하여 왔지만은 혼자서 소도구를 이용해서 또는 내가 온라인 컨텐츠를 이용해서 운동하려는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확산이 되었고요. 코로나 때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많은 그 홈트 컨텐츠들이 소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이제 대면의 시대가 돌아왔지만은 그간 만들어진 것들을 이제 완전히 떨쳐버리고 가지는 못한다는 거죠. 이미 비대면 홈트에 대한 그 경험치들은 상당히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없을 땐 집에서 홈트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의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의료법적으로 그 원격 치료, 원격 진료가 아직은 허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텔레리해빌리테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땅덩이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예. 이 예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했던 그 과제 중에 무릎 관절에 대해서 인공관절 수술 또는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한 사람들에 대한 그 원격 재활 또는 이제 AR을 활용한 재활에 대한 기술 개발을 하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미국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 고관절 전치환술이라는 이 수술을 받게 되면은 이 고관절 자체가 90도 이상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60도 정도 이제 30도 정도 구부러진 상태로 오랫동안 생활을 하게 되는데 다들 이제 차에 타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차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이 고관절이 90도 최소 90도 이상은 구부러져야만 우리는 차에 탑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수술 이후에 재활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대한민국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 그 대도시 같은 경우는 집 앞에 나오면 정말 병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 접근성이 대도시의 경우는 좋기 때문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 원격 진료, 원격 재활에 대한 니즈가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기 위해서 40km 이상을 항상 운전을 해야 되는 미국의 경우는 더 이상은 이제 그런 수술을 받고 나서 병원에 가서 재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격 재활 또는 원격 진료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 병원들을 막 코호트를 한다고 해서 격리를 시키고 또 집에서 어떻게 해라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이 원격 치료, 원격 재활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좀 높아졌다는 것이 코로나가 남긴 것들입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에서 디지털 치료제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역 소멸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인구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죠. 이미 20년 동안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정부에서는 다양한 통계 자료를 내고 있죠. 향후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라북도라든가 경상북도에 정말 많은 지역들이 이미 인구가 상당히 많이 소멸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북 군위의 경우는 올해 통계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아이가 단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 한 명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노인들만 살고 있는 이러한 지역들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이렇게 인구 소멸로 인해서 지역 소멸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다들 이제 수도권에 모여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분들도 전부 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동을 못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최소한의 의료, 교육, 그 다음에 의식주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제공을 해야만 합니다. 예. 진짜 몇 명을 위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을 지어야 한다 그러면은 이건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제 치료와 재활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예. 이 경우를 아마도 이 디지털 치료제라는 방법은 상당히 좀 경제성을 만들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되어 갈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도시별 그 의료진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를 봤을 때 수도권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그뭐 만 명당 그 1,000명당 상당히 많은 형태 그 1.7명 정도의 그 1.69명 정도의 그 의료진들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충북의 경우는 0.5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니까 지역별로 상당히 많은 그 편차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료진들을 강제적으로 무조건 지방에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첫째가 두 번째가 그 가신다 하더라도 이제 국가에서 공공성으로 이걸 보존해 줘야 되는데 이 경제적인 논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이러한 기술적인 ICT 기술을 활용한 치료 형태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장애인과 재활 서비스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도 재활 서비스를 받고 싶지만 받을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분들이 이제 장애인 또는 이제 그 대다수를 소외계층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은데 뭐 보통 이 장애인들이 한 명씩 있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유전적인 요인으로 가족 전체가 이제 장애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이동성 자체가 상당히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또 진행성이 아니라 비진행성 질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발달장애인이죠. 발달장애 환자를 가지고 저도 이제 연구 주제를 기획해서 지금 현재 지원을 받아서 이러한 AR 재활 형태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눈물이 정말 많이 납니다. 저는 정말 많은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을 만나서 같이 이제 눈물 흘리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들 소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아이보다 제가 딱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발달장애 환자 같은 경우는 도움이 없이는 거의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이 환자에 대해서 그 가족과 부모에게만 희생을 지우는 것은 너무나 이제 가혹한 일이죠. 이건 국가 같이 이제 개입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사회성이라든가 또는 이분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이제 기술들이 들어가서 발달장애인들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또는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가야만 한다는 거죠. 소외계층을 위한 부분 때문에 디지털 치료제는 앞으로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치료제를 국가에서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요. 2020년에 이미 디지털 치료제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배포를 하였습니다. 뭐냐, 대한민국은 ICT 강국이기 때문에 그 치료제와 관련해 가지고 전 세계를 좀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을 빨리 확보하고자 해요. 이 기술을 개발하고 또 임상, 또 검증을 하는 데까지의 그 절차에 대한 그 복잡성을 최소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국가의 뭐냐면 주력 산업으로 현재 이 디지털 치료제 개발을 상당히 좀 높이고 있고요. 현재 그를 통해 가지고 그 임상에 지금 착수한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좀 사례를 좀 그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인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지 장애라든가 이런 것들은 뇌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인지 장애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재활은 아주 많은 시간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는 형태들. 그다음에 이제 우울증과 관련된 정신질환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정신질환과 관련된 내용들도 정말 오랫동안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 기분을 풀어드려야 돼요.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그다음 마지막으로 신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피트니스 센터에서 다들 운동해 보셔서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우리 근육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나요? 또 일주일에 얼마나 많은 운동을 해야만 근육이 생길까요? 이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제 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보고한 것은 최소 8에서 12주 정도는 꾸준히 운동을 해야만 근육이 생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치거나 아니면 수술을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어딘가를 수술하게 되면은 6주 이상을 고정을 하게 되고, 이 고정하는 기간 동안 고정 부위, 뭐 예를 들면 무릎을 수술했다라고 얘기하면 무릎 주변에 있는 큰 근육들이 다 위축이 되어 버립니다. 그럼 이 위축된 근육을 다시 붙이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느냐? 앞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최소 8에서 12주 동안 근력 운동을 꾸준히 진행을 해야만 나는 과거와 동일한 형태로 걸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뭐 당연한 얘기죠. 예. 이쪽은 근육이 많고 반대쪽은 근육이 적다고 한다면은 걸을 때 상당히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짝짝이 보행이 될 것입니다. 예. 이것들을 아주 동등하게 왼쪽과 오른쪽을 균형을 맞춰서 걷기 위해서는 당연히 똑같은 부피에 똑같은 형태의 근육을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재활 운동이고요. 상당히 긴 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디지털 치료제들의 개발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국내 디지털 치료제 현황입니다. 첫 번째 이제 웨트라는 회사인데요. 여기는 정말 재밌는 것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 벨트를 처음에 이제 만들었거든요. 벨트 안에 센서를 넣어서 내가 하루에 얼마나 이제 보행을 하고 보폭은 얼마나 되는지, 예? 그렇잖아요. 예, 앞뒤로 그 중종걸음을 걷게 되면은 허리라든가 무릎에 상당히 큰 부하를 주게 됩니다. 이것은 뭐 관절염으로 발전될 수도 있고 요통으로 발전이 될 수도 있죠. 예. 근데 보폭을 얼마나 넓게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벨트가 막 추적하게 되고, 또 밥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벨트에 대한 압박력을 통해서 당신은 오늘 밥을 되게 많이 먹었습니다. 조금 더 식사를 줄이십시오.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주게 됩니다. 좀 재밌는 건데요. 이 회사에서 다시 이제 만든 게 이제 불면증과 관련된 디지털 치료제를 지금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잠 못 자고 밤새고서 그 다음날 막 이렇게 일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짜증도 나고 신경도 날카로워지고 부주의해져서 신체적으로 뭐 넘어진다든가 이런 일들도 많이 있죠. 다들 경험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불면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일들이 일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다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명상을 한다든가 마음을 쭉 내려놓는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만드는 그러한 치료제를 만든 기업도 있습니다. 또 ADHD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이거든요. 그다음에 행동이 상당히 좀 과해지는 ADHD라는 환자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소화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참 정서적으로 되게 불안해 보이고 막 움직이고 뭐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부모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잖아요. 이 정서를 차분하게 만들기 위한 디지털 콘텐츠들이 병원에서 지금 현재 임상이 되고 있는데요. 완전히 게임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서유기에 나오는 이제 손오공, 뭐 삼장법사, 뭐 이러한 그 캐릭터들을 내보내서요. 인지와 관련된 이제 그 문제를 맞추게 해요. 정말 재밌는 게임이고요. 또 이제 행동과 관련된 요소들을 해서 뭐 경쟁을 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더 재밌게,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이 재활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또 시야결손과 관련된 디지털 치료제 임상을 하는 회사도 있어요. 시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뇌손상을 입은 다음에 시야와 관련된 그 관리를 하는 뇌 영역은 사실 뒤통수에 있습니다. 이 뒤쪽에. 예. 근데 뒤통수 쪽에 뇌출혈이라든가 뇌경색을 당하게 되면은 시야결손으로 사물이 뭐냐면 제대로 안 보인다든가 보이는 사물 자체가 막 여러 개로 막 보인다든가 어지러워진다든가 또 손해 쪽에 이제 결손을 당하게 되면은 막 빙글빙글 돕니다 세상이. 뭐 이런 시야 결손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들을 이제 재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의 시각 치료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VR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에게 그 거리감이라든가 원근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치료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입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가 이제 전 정부에서 상당히 큰 화두였죠. 실제로 뭐냐면 치매와 관련된 치매 안심센터를 전국적으로 정말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또 치매 위험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인은 다 치매 고위험군이거든요. 이분들을 그럼 어떤 식으로 그 케어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고수돈 많이 치면 치매 예방이 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인데요. 그래도 뭐냐면 계속적으로 수리에 대한 내용들, 암산, 또 기억력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글자를 자꾸 쓴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분명 치매에 도움이 되는 건 맞거든요. 또 아직 치매 판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치매 판정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계속적으로 이 재활을 해야만 치매 진행 속도를 더디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죽는 그날까지 계속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돌아가신 그날까지 계속 옆에서 누군가가 돌봐주면서 이러한 훈련을 시킨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관련해서 이것들을 지금은 디지털 소프트웨어가 대신할 수 있는 형태가 많죠. 완전히 게임입니다. 정말 카드 뒤집기라든가 똑같은 그림 맞추기라든가 또는 우리가 많이 했던 거잖아요. 뭐 줄 맞추기, 뭐 고수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을 디지털화 시켜서 계속 이분에게 제공하는 이런 형태의 디지털 치료제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정신분열증이라든가 정신분열증은 내 속에 또 나를 막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조현병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범죄자로만 인식을 하거든요. 조현병 환자들이 무슨 폭력 사건 또는 뭐냐면 살인 사건을 이루었다. 막 그러면서 상당히 뭐 멀리 하고 있지만은 치료를 잘 받고 있는 그 조현병 환자가 훨씬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우울증과 관련된 부분들. 이분들의 가장 좋은 치료 형태는 뭐냐면은 마음을 많이 이제 내려놓게 하고 이때 뇌파가 다양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베타파라는 거는 깨어 있을 때 많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명상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알파파라는 형태의 뇌파가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뇌파를 계속적으로 좀 변화를 시키게 되는 이러한 형태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아주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은 이분들을 많이 마음에 내려놓게끔 그러니까 심신 안정을 계속 시키는 뭐 풀밭에 있는다든가 자연에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VR을 딱 썼더니 광활한 자연이 있고 바람이 막 솔솔 불어오고 막 이런 데서 계속 이분들이 VR을 통해 가지고 그런 환경을 계속 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굳이 뭐니 산에 가지 않더라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많이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된다는 그러한 연구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치료제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자, 이제부터는 뭐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만들고 있는 그 디지털 치료제 또 재활 훈련 기기들은 어떤 것이냐. 저는 주로 이제 AR과 관련된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AR은 가장 대표적인 게 포켓몬고 다들 뭐 들어도 보시고 한 번씩 해보셨죠? 이것을 증강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우리가 그 살고 있는 이 환경에 조금 더 뭐 그 게임을 막 계속 접목을 시켜서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포켓몬고를 하다가 사고도 많이 났지만은, 그러니까 차를 못 본다든가 길을 똑바로 보지 않아서 사고도 많이 났지만은, 뭐 공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실제로 보행수가 많아진다든가, 내가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서 많이 그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좋아졌던 보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이 증강현실을 활용해서 또는 이제 닌텐도 위를 해보셨나요? 이 춤을 춘다든가 이런 것, 이거 두 개를 자꾸 막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센서를 활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운동을 시키는 그러한 형태의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50견 다들 들어보셨죠? 50세면 생기는 질환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사실 팔을 이렇게 못 들어요. 팔을. 뭐 90도도 못 드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보통 뭐 90도, 뭐 80도 이 정도밖에 못 듭니다. 근데 팔은 이렇게 180도, 0에서 180도까지 들 수 있어야만 맞는 정상 관절 가동 범위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의 가동 범위를 늘리기 위해서 기존에는 어떠한 식의 치료를 했느냐? 병원에 가서 혼자서 막 뭐 이런 발을 잡고서 팔을 올린다든가 또는 이제 물리치료사들이 팔을 잡고서 막 꺾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범위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제가 만들고 있는 것들은 뭐냐?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게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두더지가 나오면 이거 두더지를 잡으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낮은 부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은 거의 필요가 없죠.
또 이분의 각도가 팔을 올릴 수 있는 정상 가동 범위가 이분한테는 90도에서 100도라고 그러면 그것을 이제 소프트웨어에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거의 대다수가 이 100도 근처에서 뭐가 막 나타나요. 그러면 이것들을 막 터치를 해가지고 잡아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점수가 올라가고 그런 형태입니다. 예. 그러다 보면 이 게임만 하는데도 관절 가동 범위는 점점 증가를 했다는 거죠. 예, 그런 형태의 게임들, 디지털 치료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들고 있는 것들은 거의 대다수가 이제 키넥트라고 얘기하는 광학식 기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뭐 IMU라는 센서를 이용해서, 위치 센서를 이용해서 만든 것도 있지만 제가 주력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것들은 이 광학식 카메라를 이용해서요. 사람의 인체에 있는 관절을 총 26개로 나눠 놨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 인체에 있는 각 관절 부위를 랜드마크를 자동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요. 이 사람이 움직이는 모션을 이 카메라가 다 캐치를 해서 X축, Y축, Z축으로 나눠서 이 사람이 앞뒤로는 얼마나 움직였구나, 좌우로는 얼마나 움직였구나, 위아래로는 얼마나 움직였느냐, 이것을 다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형태의 계산 방식의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PHR 기반의 재활치료라는 형태로 저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PHR이란 건 뭐냐면은 개인 건강기록, Personal Health Record라고 얘기합니다. 개인 건강기록. 여러분들 다 다른 건강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근력, 힘이 센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유연성이 되게 좋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균형을 되게 잘 잡으실 수도 있어요. 한 다리로 균형을 상당히 잘 잡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딱 봤을 때 균형을 잘 잡는 사람한테 균형 훈련을 많이 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아주 힘이 좋아요. 근력이 좋은 사람한테 근력 운동을 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우리는 동일한 시간 동안에 재활 훈련에 참석을 합니다. 보통 30분에서 1시간을 많이 참석한다 그러면 이 시간 동안 이 사람한테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냐를 저는 연계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 이것을 이 사람한테 필요한 운동들은 요거야. 또는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요거야.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게 되고요. 스스로 이 사람한테 꼭 필요한 재활 운동을 처방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런 형태의 재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길을 걸었어요. 처음에 사실 지금 개인 맞춤형 재활 훈련 시스템을 제가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처음엔 이제 베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베개. 기능성 베개 다들 만나보셨죠? 또는 집에 이제 구매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람마다 목의 높이가 다른데 왜 똑같은 베개를 써야 되고, 다들 뭐 메모리 폼, 개인에게 맞춤형 베개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면 평가를 거쳤냐 이거죠. 개인에게 맞춤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평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베개를 사기 전에 그럼 개인별 평가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한번 만들어 보자. 이 어플리케이션으로 목의 경추의 각도를 찍기만 해도 이 사람에게 맞는 최적의 이제 베개를 추천해서 가져오는 그런 시스템을 처음에 만들었어요. 거기서부터 제 욕심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건 2013년이니까 이미 1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바일 근골격계 시스템에 대한 진단 평가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됐어요. 염증이라는 것은 다 빨개집니다. 알고 계시죠? 어디 코나 뭐 이런데 두피에 염증이 생긴다든가 이러면은 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빨개지거든요. 그러면 카메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쭉 스캔만 해도 빨개진 부위를 찾아가지고 다른 부위보다 염증이 있다 없다, 어느 정도 지금 많이 발전이 되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특이한 건데 뭐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무릎이 이렇게 안으로 굽은 사람도 있고, 팔도 마찬가지입니다. 팔이 일자인 것 같지만은 팔꿈치에서 한번 이게 꺾여요. 팔꿈치에서 한번 꺾이게 되는데 남자는 12에서 15도, 여성은 15에서 18도 정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윗팔뼈에 비해서 이 아래쪽이요. 근데 이 각도가 너무 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있는 인대들을 손상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또 이 각도가 너무 없는 사람들은 바깥쪽의 인대를 상당히 손상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무릎이라든가 팔꿈치를 찍기만 해도 이 사람이
각각의 정렬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러면은 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예방 운동 또는 재활 운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카메라로 찍기만 해도 나오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미 뭐 2015년이었죠. 이때는 사실 뭐 디지털 치료제라는 개념은 없었고 소프트웨어로 근거있게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동작 분석기를 만들어냈죠. 제가 만든 동작 분석기는 이제 그 한국형 피칭 동작 분석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동작 분석기는 저는 이제 야구를 참 좋아했었거든요. 예, 일반적인 동작 분석기는 야구 선수의 막 150km씩 던지는 강속구를 던질 때 그 모션을 인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그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강력한 속도가 나오는 이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는 동작 분석기를 만들고 싶었어요. 특히 뭐냐면 야구 투수들의 동작이 얼마나 이제 어떤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는지, 또 사실 선수들은 다 한 번씩 다치거든요. 예, 이 선수가 계속 이런 식으로 던지다가는 반드시 뭐 팔꿈치나 또는 어깨라든가 어디에 이제 손상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는지 이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동작 분석 장비를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2016년입니다, 이때. 그래서 이때 사용했던 센서가 저는 기존에 지금도 계속 광학식 센서를 쓰고 있는데 이때는 위치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넘어간 게 이제 게이트볼이죠. 게이트볼과 관련해서는 지자체마다 정말 이제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장소도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막 시설도 막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마트 게이트볼을 만들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겁니다. 그 스크린 골프 많이 치시잖아요. 이 스크린 골프장을 게이트볼로 만들어낸 거죠. 근데 그냥 게이트볼을 치면은 노인들 같은 경우가 게이트볼을 많이 치는데 그냥 게이트볼을 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다른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 게이트볼을 통해 가지고 윷놀이를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공을 뭐 잘 치면은 모가 나온다든가, 공을 똑바로 못 치면은 뭐 개가 나온다든가, 칠 때마다 이게 나와서 그런 거죠. 이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체 훈련을 하면서 윷놀이를 하면서 머리를 써야 되니까 인지까지도 같이 이제 할 수 있는 게이트볼 게임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이미 뭐 2016년이니까요. 이때도 사실은 디지털 치료제라는 개념은 제가 가지지 않고 노인들을 어떻게 하면 신체 활동과 인지 활동을 같이 막 이제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개발하기 했었죠. 드디어 2017년에 제가 지금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건 스관절 수술 후 이제 전용 동작 분석 텔레리앱 시스템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그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게 되었고요. 이건 앞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한 다음에 사실 병원에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무릎이 그래도 90도 정도 구부러지지 않으면은 차를 타기도 쉽지 않은데 수술 이후에 구부러질 수가 없거든요. 과연 이분들이 꼭 병원에 와서 재활을 해야 되느냐? 이 재활을 통해서 관절 가동 범위와 근력을 증가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이걸 집에서 할 수 있게끔 할 수는 없느냐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도서상관적 환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에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드디어 광학식으로 제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키넥트라고 얘기하는 광학식 조그만 평가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요. 이것을 만들어낸 다음에 드디어 학교에 있는 저희 학교에는 정말 뭐 억대, 3억이 넘어가는 이러한 그 동작 분석 장비가 있거든요. 이 장비로 이 사람을 캐치했을 때랑 제가 만든 장비로 캐치했을 때랑 얼마나 오차가 많이 나느냐, 오차율에 대한 그 검증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냈고요. 그다음에 인체에 있는 26개 관절을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게끔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거를 적용해 보려고 했는데 앞서 설명한 그대로예요. 병원이 너무 접근성이 좋아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히 이 슬관절, 인공관절을 넣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70대, 80대 노인들입니다. 노인들이 이제 관절염이 생겨서 보통 이런 수술을 받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소프트웨어라든가 그다음에 ICT 기반의 이러한 장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감을 가지세요. 오히려 사람이 한 번 더 만져주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사장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 하다 보니까 미국에 가게 됩니다. 미국에 갔더니 여기는 이제 별천지였던 거죠. 이미 그 원격 재활에 대한 시장이 열려 있었고 이러한 인공관절 수술 이후에 병원을 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병원이 막 40km씩 떨어져 있으니까 차를 타야 되는데 관절 수술하니까 차를 못 타니까 오히려 물리치료사들이 집으로 가서 이러한 재활 시스템을 깔아주고 돈을 받는 이러한 형태로 시장이 이미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가서 이거 시장 조사를 해봤는데 정말 뭐냐면은 사용성 평가나 시장 조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그 진행을 했었고요. 이번입니다. 제가 중견 연구자로서 연구재단에서 지원해 주신 게 뭐냐면은 발달장애 환자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그 PHI 기반의 발달장애 환자 그 치료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이제 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은 사실 신체에도 문제가 생긴 경우들도 있어요. 뇌병변으로 인해서 신체 문제도 있지만은 거의 대다수가 이제 인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거의 이제 영구적이라고 보는데 영구적으로 뭐 상당히 좀 커지긴 어렵지만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들을 반복 숙달하면은 매우 더디지만은 좋아지는 폭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정말 오랜 재활 기간을 거치게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오랜 기간이고 몇 년의 세월을 거쳐야 돼요. 이것을 사람이 직접 붙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인지 재활에 대해서 또는 신체 재활에 대해서 재밌게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개념을 이제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이 발달장애 환자들과 관련된 그 인지 치료 시스템은요, 거의 대다수가 이제 그 게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뭐 공룡을 잡는다든가, 또는 뭐 농구를 같이 막 이렇게 하면서, 뭐 땀을 흘리기도 하고, 왜냐면은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 일반인보다 비만율도 되게 높거든요. 이유가 이 발달장애 아이들이 막 떼쓰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럴 때 어머님들이 이제 입에다 이제 과자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좀 조용해지거든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비만율도 상당히 높아요. 그럼 또 땀내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신체 활동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과제를 받아가지고 드디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동작 분석기랑 제가 만든 동작 분석 시스템하고 얼마나 오차가 나는지를 해서 거의 이제 오차가 통계적으로는 없게끔까지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운동을 시켜봤습니다. 신체 운동을 막 시켰는데 물리치료사가 옆에서 관리를 하면서 막 운동을 시켜봤어요. 그리고 제가 만든 그 소프트웨어가 그 운동을 시켰을 때 하지 근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어도 내가 팔을 올리고 있네, 다리를 들고 있네, 이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알 수 있는 감각 수용기들이 근육과 텐던, 힘줄에 우리가 건이라고 많이 부르죠. 여기에 막 몰려 있는데 이것들을 얼마나 이제 자극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밸런스, 균형을 얼마나 이제 잘 잡을 수 있는지, 요거를 물리치료사의 치료와 숙련된 그리고 제가 만든 이제 AR 장비의 그 치료를 그 전후로 해가지고 또 이제 그룹 간으로 비교를 했는데 차이가 안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러한 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만든 디지털 치료제가 그 물리치료사를 이제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운동 교육이 가능했다는 얘기죠. 그 외에 이제 드디어 뭐 다양한 형태로 근력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제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력은 상당히 좀 오랜 기간이 걸리거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뭐 12주 정도의 막 트레이닝을 통해서 붙는 거기 때문에 근력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봤는데 이것도 이제 치료사의 그 근력 트레이닝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까지 이제 왔다는 논문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그 제가 만든 이 인지 시스템이요. 다 게임입니다. 전부 다 게임입니다. 총 한 15종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숫자 뒤집기, 뭐 카드 맞추기, 그다음에 막 그 괴물 터트리기, 뭐 풍선 잡기, 뭐 농구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발달장애인들이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 이제 들어오게끔 했어요. 그래서 과연 이제 얼마나 그 인지라든가 이런 것들의 증가에 효과가 있는지를 봤는데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한 의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건 뭐냐면 특히 난폭성을 가지는
그 발달장애인들이 있어요. 자해라고 그러죠. 자해. 그러니까 누가 엄마나 뭐 부모님이 막 이렇게 뭐라 그러면은 자해를 해요. 예. 특히 이 프로그램을 한 이후에 뭐냐면 자해에 대한 수치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통계적으로 눈여겨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 게임입니다. 예, 전부 다 이제 게임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 운동을 시키고 또 이제 인지 게임을 했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봤더니 전반적으로 신체도 그렇고 인지도 그렇고 조금씩 그 전보다 후에 12주간 이제 트레이닝 한 다음에 이 수치들이 조금씩 좋아진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특허를 냈습니다. 특허를 냈는데 뭐 특허는 이제 게이미피케이션 이 발달장애 인지 증강 시스템이 없어요.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거의 아예 없었기 때문에 인지와 관련된 거는 있지만 발달장애인 전용 그리고 또는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한 이러한 그 솔루션 같은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한 특허는 다 제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PHR이라는 개인 건강 기록 기반 그 발달 장애 환자들 치료 시스템에 대한 특허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 전부 다 이제 게임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미래는 상당히 밝습니다. 이미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여기 뛰어들고 있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디지털 치료제뿐만 아니라 이제 헬스케어, 그러니까 홈트와 관련된 시장들도 점점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나온 사례예요. 그러니까 SM 엔터테인먼트하고 LG전자의 이제 헬스케어 사업부가 같이 이제 그 컨텐츠 합작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제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재활이라는 시스템이 사실 되게 힘들고 어렵고 오랜 기간을 요구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재활 훈련에 재활 치료에 들어가고 있는 연령대 자체가 높아요. 50대 이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연령층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냐면 치료사들이 한번 만져주고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대면에 대한 니즈가 훨씬 많습니다. 비대면에 대한 것들. 병원에 이러한 제품이 있어도 잘 사용 안 하는 게 지금까지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중학교라든가 유소년 스포츠 선수들 뭐 이런 학생들한테 저는 물어봤어요. 만약에 똑같은 이제 재활치료인데 VR을 끼고 뭐 어차피 뭐 팔을 많이 들어보세요. 다리를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뭐 10번 차봅시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그 헬스클럽에서 하는 그런 트레이닝하고 많이 흡사하거든요. 뭐 12회 한번 들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물리치료사가 막 이렇게 관리 감독하는 것과 VR만 딱 쓰면은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뭐 블랙핑크의 제니라든가 이런 분들이 막 똑같이 이제 트레이닝 해준다든가 너희들은 그럼 어떤 것들을 더 좋아할 거냐라고 했을 때 니즈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젊은 그다음에 유소년들 같은 경우 니즈가 있었다는 거죠. 앞으로의 미래는 이런 식으로 많이 밝혀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 SME라든가 있는 연예인들이 그 대기업 국제 대기업의 이제 헬스케어 사업부와 함께 이런 그 홈트라든가 또는 이제 재활에 계속적으로 달려들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발생했다는 거죠. 저희 이제 서문대학교 AR, VR 재활치료 연구실입니다. 저희 학과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들, 제 연구실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게임입니다. 게임. 그러니까 게임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다 게임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 연구실에서는 게임을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갖게 되고요. 저도 대학 교수지만은 온라인 게임을 하루에 그래도 50분 정도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토론입니다. 자꾸 꼰대가 되어 간다고 그러죠. 젊은 학생들, 그 다음에 유소년들하고 계속 얘기하지 않으면은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특히 이 디지털 치료제 이런 거는 최근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면은 절대로 증가된 정말 새로운 것들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험을 하는 그런 것들이 저희 연구실에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드리면요. 겨울왕국, 레리고 여기서 보셨죠? 이때 얼음 장수가 있었습니다. 불과 10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냉장고가 나오면서 직업군이 완전히 사라졌죠. 또 1950년대는 타자수라는 직업군이 있었습니다. 타이피스트라고 하죠. 타자를 치는 직업군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마트폰 타이핑 못 치시는 분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럼 재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약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예. 물론 당연히 화학적인 약물들이 존재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의 약물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거죠. 그리고 재활훈련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예. 저는 이 디지털 헬스케어의 미래는 상당히 밝다고 봅니다. 예,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치료제도 실제 치료 약물처럼 적용하기까지의 복잡한 임상 단계 등이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FDA처럼 그런 것들을 관할하는 기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치료제라는 단어, 그러니까 치료라는 단어를 한국말에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냐면 임상을 거치고 승인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예, 현재 디지털 치료제와 관련돼서 그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많은 회사들이 지금 뛰어들었지만은 현재까지는 그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자약 같은 경우는 그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게 있는데 디지털 치료제는 지금 현재 임상을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약 5개 기업 정도가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임상에 이제 뛰어들려고 하는 회사들이 또 한 10여 군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임상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만 하고 이것도 뭐냐면 식약처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허가를 줍니다. 예.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이건 치료제라는 단어는 절대 쓸 수는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디지털 치료제의 미래가 밝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시장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극복해야 될 한계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뭐 제일 중요한 건 이 법일 겁니다. 근데 국가 이제 실정에 맞게끔 가는 것이 저도 이제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아주 첨예한 대립이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그 직업군마다 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원격 진료에 대해서 그 의사 선생님들 간에도 이제 허용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의견이 너무 분분합니다. 의견이. 근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그 도서 상관 지역은 또 지역 소멸 지역은 그 이분들을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마을에 주민이 3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공병원 또는 보건소를 지어야만 하냐 이런 문제라는 거죠. 또 여기엔 또 누구를 보낼 거냐 이런 문제라는 거죠. 예,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법안과 관련된 부분이 좀 많이 그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은 그래도 해외에 비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